자, 그러면 이번에는 후유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확진자가 폭증을 하자 완치 후에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노르웨이에서 후유증과 관련한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인용한 매일경제 기사를 보겠습니다. 완치자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후유증이 완치 후에 최장 6개월까지 지속됐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최장 6개월,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노르웨이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확진자들을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제 얼마나 중증도인가,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지속되나 이런 거를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결과를 보고 지금 우리나라 당국도 유사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한 20% 정도가 후유증을 겪고 있다. 후유증 중에는 뭐 가벼운 것도 있지만은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후유증도 있다. 이제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유증이 좀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의 상황,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방역 당국도 일단 조사에는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도 아마 조만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약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롱 코비드 혹은 후유증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던가 공포를 많이 호소하시고 또 그런 걸 자극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롱 코비드나 혹은 심한 후유증에 대한 연구는 무엇이냐면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입원을 하거나 혹은 중증을 앓은 분들이 완치가 되고 나서 어떤 영향을 장기적으로 가질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기처럼 자택에서 앓고 지나가신 분들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이 무서운 롱 코비드 후유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을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확진을 앓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어떤 식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 방역 당국도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무서운 롱 코비드 후유증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래 기저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가지고 입원을 하거나 혹은 중증에 빠진 다음에 다행스럽게 완치가 되었을 때 어떤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지에 대한 관심사라는 것도 이제 참고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코로나19를 앓으신 분들이 가장 이제 주변에서 심하게 호소하는 부작용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장기침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청자 사연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청자 한 분께서 확진 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잔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코로나 특보에서 바이러스는 8일 이후에 안 나온다고 했고 마스크를 항상 끼고 있지만 기침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니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잔기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설대호 교수님께서 좀 제가 설명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바이러스는 없어졌는데 왜 자꾸 기침을 하느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흔히 우리 기관지 위에 상기도에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목이나 기관지에 있는 가장 표면에 있는 상피세포를 공격을 해서 파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가 완치가 되면 파괴된 상피세포가 재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피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져요. 그래서 과거에 상피세포가 안정화되어 있을 때는 별로 자극이 없었던 사소한 자극에도 그 재생 중인 상피세포가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먼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음식물이라던가 뭐 이런 평소에는 별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그 재생 중인 상피세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요새 꽃가루 때문에 혹시 알러지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꽃가루 같은 경우도 기존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변이를 앓고 나면은 그 재생 중인 상피세포가 예민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꽃가루에도 반응을 해서 장기침들이 이제 계속 콜록콜록콜록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꾸 목에 뭐가 낀 것 같고 간지럽고 예. 그다음에 장기침이 나오니까 그 장기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시원하게 기침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과하게 기침을 하는 것 때문에 주위에서 그 눈치 상피세포가 더 상처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은 빨리 나을 것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굳이 시원한 기침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일단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상기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면 단일 성분 제제로 된 기관지 기침약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그러니까 복합 제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종합 감기약 형태의 이 기침 가래약이 아니라 기침 가래에만 딱 타겟팅 해가지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단일 성분 제제로 된 기침 감기약을 약국에서 처방 없이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알씩 먹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은 증상이 훨씬 더 빨리 완화가 됩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 온 가족이 다 오미크론 변이를 앓고 지나가신 분들을 보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은 기침을 금방 떨칩니다. 예.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수록 기침을 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포의 재생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파괴된 상피세포가 금방 재생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상피세포가 빨리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 자극에 민감하지 않고 기침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포의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길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평균적으로 3주에서 4주, 그리고 길면 한 6주, 7주, 8주 정도면은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증상이 완화되는 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면은 증상 완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할 예. 때 부족한 부분은 설대 교수님께서 덧붙여 주시겠습니다. 설명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주 완벽하게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후유증이라고 하면은 둘로 좀 나누어집니다. 둘로. 하나는 중증의 부작용이 있고요. 하나는 경증의 부작용,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중증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굉장히 중하게 앓으셨던 분이에요. 보통 이분들은 연세가 많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중증을 앓게 됩니다. 중증을 앓게 되고 나면은 완전히 회복되셨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폐의 손상이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손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예. 회복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리는 비교적 좀 중하게 앓으셨던 분들은 앓고 나서 후유증이 다소 오래 갈 수는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은 회복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훨씬 많은 분들은 경증의 부작용을 앓는 거죠. 경증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우리 강 기자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도 잘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상피세포라고 하면은 기도, 공기가 통하는 기도하고 공기가 맞닿은 부분에 있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포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손등의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등의 세포가 만일에 상처가 나서 탈락이 되었다가 나중에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거의 다 낫게 되면 되게 가려워요, 여기가.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껍데기 앓은 거를 떼내지 말라 그래도 가렵고 하니까 그걸 떼내고 이래가지고 다시 덧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상피세포도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실제로 보면 상처가 생기면서 아물게 되는데, 아물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염증도 생기게 되고 가렵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이 반응을 하면서 분비물을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뭔가 끼인 것 같으면서
기침을 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강 기자님 설명하신 것처럼 낫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것은 중증의 부작용도 아니고 기능의 손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회복, 재생되는 데 있어서 시간만 걸린다 뿐이고 거기에 그런 상처가 있어서 아물면서 생기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시간이 걸리면서 긴 시간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면서 생기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침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장기침을 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 조절을 잘 하시면서 아까 강 기자님 추천하신 그런 약을 복용하시고 하면은 비교적 빨리 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걱정이 있으신다고 하더라도 회복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시간만 걸린다고 하는 점, 이 점만 이해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제는 코로나 회복 후에 이상 증상이 있어도 물어볼 곳이 마땅치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방송 오기 전에 저희 선배님 한 분도 기침이 안 떨어진다. 이거 왜 그러느냐 저한테 막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부 그 병원에서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을 운영 중인데도 진료받기는 쉽지 않은 거 봅니다. 네, 이제 진료받기도 쉽지 않고 사실은 예. 병원에 가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물 자주 드시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 예. 자주 드시고, 그리고 실내 습도 조절하시고, 너무 피로하지 마시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기침 감기를 좀 잦아들게 하는 그런 약을 좀 복용하세요라고 하시고, 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 사실은 약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약사님과 상담하면은 단일 성분 제제로 된 기침 가래약 주세요 그러면 약사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이게 잘 듣더라고요 하면서 주십니다. 그리고 딱 보면 뒤에 약 그 봉지를 보면은 딱 써서 그냥 성분 딱 하나 있어요. 성분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의 단일 성분 제제로 된 기침 감기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상품명 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네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약사님께 상담하시면은 약사님께서 무슨 말인지 바로 알고 바로 약을 처방해 주실 겁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이제 클리닉에 가셔도 치료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거를 앓고 계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증의 부작용이라 그랬잖아요. 그중에 그 단지 기침만 나오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약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이제 본인은 힘드니까 폐 사진을 찍어보는 분도 맞아요.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는데 이거는 폐의 기능이나 폐의 손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기도에 바이러스가 정식하면서 일부의 세포가 파괴되어서 생긴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100% 정상화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폐를 찍어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아는데 본인이 하도 불편하다 그러니까 일단 찍어보기는 해요. 찍어보기는 하더라도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경증의 부작용이고 예. 이것은 시간만 다소 걸릴 뿐 완전히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점 제가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시면 코로나 특보에 실시간 질문이든 아니면 댓글이든 질문을 남기십시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또 제가 취재를 해서, 그리고 또 설대호 교수님께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제 숨이 차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정말 폐 문제일까 봐 병원에 가서 사진도 찍어봤는데 정상이고 문제가 없어서 딱히 치료해줄 것도 없다고 합니다. 라는 게 이제 결국 저희가 드린 말씀인 네, 거죠. 맞아요. 네. 처방도 내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 많이 드시고 습도 조절하시고 단일 성분으로 된 기침약을 복용하시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임스님께서 실시간 채팅으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코로나 특보를 열심히 시청한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어머니께서 60대이신데 확진 판정을 받고 3일 정도 몸 상태가 안 좋다가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고 딱 한 번 드셨는데도 상태가 많이 괜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팍스로비드 처방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이내에 혈액 검사한 간 수치도 확인을 하고 현재 먹고 있는 약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한답니다. 궁금한 점이 백신도 2차까지 맞으셨는데도 몸 상태가 안 좋으실 때 팍스로비드를 꼭 먹은 게 답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간 수치가 팍스로비드 처방이 안 되는 수치라도 팍스로비드를 처방 강력하게 요청해서 먹는 게 나은지 아닌지 그러니까 간 수치 결과를 확인하나 봅니다. 사전에 병원에서. 이제 아마 의사분이 걱정이 있으셔서 그랬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소견입니다. 제 개인 소견인데 간 수치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60대 이상이거나 이제 고령층이 우선은 이제 제일 위험군이고요. 두 번째는 고령층 중에서도 또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고령층 중에서도 비교적 건강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고령층 중에서도 기저질환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령층 모두는 우선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 됩니다. 그러는데 고령층 중에서도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분들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3, 4일 정도 지나게 되면 호흡을 못 해가지고 호흡 부전에 빠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금방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소 간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팍스로비드를 처방했을 때의 이득이 위험을 훨씬 넘어간다는 거죠. 이분들은 간 수치가 높은 것 때문에 팍스로비드를 처방을 안 하게 되면 순식간에 위중증화로 빠지면서 정말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약이나 백신은 위험 대비 이익, 이익 대비 위험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간 수치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팍스로비드를 신속히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고대 안암병원의 감염내과 김선빈 교수님께서 이제 공고하신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직접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보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병용 약물에 대한 신경을 사실은 거의 쓰지 않고 70대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오시면은 거의 즉각적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병용약물이나 혹은 간 수치가 조금 안 좋은 것 대비 코로나19가 심하게 악화가 되었을 때 그분에게 미치는 피해가 엄청나게 클 것이기 때문에 그냥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동네 병의원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로나19 중환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중환자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지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지침상 내려오는 병용약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공고사항들을 최대한 지켜서 만에 하나 팍스로비드를 처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좀 최소화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팍스로비드 처방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역 당국이 좀 코로나19 중환자를 오랫동안 돌봤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좀 공고를 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공고에는 혹시 병용약물 투약을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예를 들어 간 수치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팍스로비드를 처방했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의사한테 책임을 1차적으로 묻지 않겠다. 같은 지침 정도를 내려줘야 현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팍스로비드가 처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분이님께서는 팍스로비드 복용 후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짧게 짚어주시죠. 팍스로비드는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이거는 이미 임상시험에서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투약이 되고 있는 요즘에도 거의 안전성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팍스로비드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 문제는 실제로 임상시험에서나 현장에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